안녕하세요. 경기도 모처에서 저의 지난 경험담을 사연으로 써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직접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20대 중반에 남편을 처음 만났었지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 몇 달 정도 서로가 간을 보다가 서로에게 가진 호감이 진심이라는 확인을 거친 다음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을 좀 넘게 만났었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저보다는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태도도 적극적으로 굴었고요. 어느덧 20대 후반으로 치달은 제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할 생각 정도는 있었죠. 그래서 양가의 결혼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댁으로 인사를 갔었어요. 그때 기준으로는 예비 시댁이었죠. 저희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들이니 당연히 긴장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두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애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들어왔던 인상 그대로였어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한테 우리 아버지는 딱딱하고 무서우시고 우리 엄마는 성격이 유쾌하시다고 말을 그렇게 하더니 딱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나 보네. 두 분의 인상만 봐도 그래 보여. 시아버지께서는 인매만 봐도 한 고집 한 과묵하시게 생긴 분이셨어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꽤 해사한 기운을 두르고 계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놀라운 세상의 법칙 말입니다. 사람 무한하게 시리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던 시아버지를 보면서 대하기 어려운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런저런 말씀을 자꾸 건네주시는 게 감사하고 좋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눈썹 사이에 미간에 주름이나 잡으시면서 나물 반찬을 신중하게 젓가락으로 잡느라 삼매경이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애써 차리신 밥상을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고 싶으신 건지 그 위로 왜 그렇게 침을 튀기시던지 식탁 위에 조명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그 덕분에 침이 픽픽 튀기는 게 다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말썽쟁이이긴 했어도 얼마나 귀여운 개구쟁이였는지 그 일화를 쭉 늘어놓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자꾸 깔깔 웃으시는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은 저에게 눈치만 줬습니다. 웃어. 좀 웃으라고. 분위기 다 죽겠다. 담은 이새로 용케 저에게 말을 전달해 온 게 신기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복화술 재주가 있던 줄을 진작 알았다면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묘기 좀 부려보라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서나 처음 알았네요. 제가 어색해하거나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그나마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억지로 밥을 한 술 또 한 술 그렇게 떴습니다. 아우 처음에는 좀 먹는 것 같더니 왜 점점 깨작깨작거리나? 혹시 살이 찔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팍팍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이걸 어째? 말라깽이들보다야 팔뚱어리가 좀 튼실해 보이는 몸이 100번 나은데? 그래야 무거운 것도 좀 여자랍시고 뒤로 안 빠지고 번쩍번쩍 들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많이 많이 들어요. 밥솥에 밥은 더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그 소리를 듣고서 밥을 많이 많이 드실 수 있었겠나요? 체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죠. 이제는 제 쪽에서 남편에게 눈치를 줄 순서였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고요. 그러자 남편이 머쓱해하더니 이런 소리나 기껏 내뱉었습니다. 아 엄마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얘가 이래 보여도 원체 얼마 안 먹어요. 응? 정말? 네,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서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그래요. 음식이 10개가 나온다 치면 제가 7개 먹고 얘가 3개 먹고 그러는걸요? 아유, 그러니?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너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조금 덜 먹는 짝을 잘 만났네. 네 입에 하나라도 더 들어가야 맞지. 항상 네가 잘 먹고 다녀야 하는 거야. 둘이 재미있는 천생연분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종전보다 더욱 신명나게 오호호호 웃으시는 걸 보면서 저는 망연자실하였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제가 남편보다 덜 먹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흡족하신 모양이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어찌저찌 참고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귀를 의심하게 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갑자기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것 같던 시어머니께서 아련한 표정을 지으시며 남편을 향하여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에 네가 만났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정숙이? 지선이요? 그래 지선이. 아유, 걔가 성격이 참 괜찮았는데, 그치? 몸이 너무 빼빼 말라서 없어 보이기는 했어도 보기에는 예쁜 아가씨 몸매기는 했지. 엄마, 갑자기 지선이 이야기는 왜 하세요? 다 지나간 인연을.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지. 갑자기 생각이 난 걸 어떡하니? 지선이 걔가 뭐를 한다고 그랬었더라? 대학도 잘 나왔었지? 대학에서 공부한다던 게 엄청 폼이 나는 그런 공부였던 것 같던데. 지금은 뭐하고 지낼지 참 궁금해. 아마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공무원? 어머나,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의외다. 그건 생각도 못한 건데. 하여간에 지선이 걔가 성격도 모난 곳이 없고 괜찮고 어른 앞에서 예의도 바르고 웃는 것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그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은 잘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뭐 그렇겠죠. 잘 살겠죠. 남편이 뻘쭘하게 말을 받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아쉽다 이런 소리나 하시면서 침을 툭툭 밥상 위로 튀기고 계셨죠. 그러더니 옆에 계신 시아버지의 팔을 당신의 팔꿈치로 툭 치시면서 동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괜한 사람 건들지 말라는 듯 시어머니를 흘겨보실 뿐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해져서 저를 보며 웃으셨고요. 저는 마주 웃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결혼이라는 두 글자가 박살이 나고 있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더군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찬물을 확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인사 자리이자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거의 도망치듯 시댁을 빠져나왔었죠. 그때 남편이 저한테 말하기를 기분 상했다는 티를 내면서 가버린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실수를 한 걸 알았으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 사과 연락을 안 해서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내 태도가 그렇게 비춰졌다면 미안해.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그런데 내가 어제는 기분이 가라앉을만 했던 거 아니야? 자기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나는 모르겠는데? 내 앞에서 어머님이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우리 엄마가 괜히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알잖아. 알기는 뭘 알아. 나야말로 모르겠는데? 왜 그러셨던 건지? 전에 만났던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금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대체 왜 하시는 거야? 굳이 내 앞에서 그러셔야 했던 이유를 진짜 밤새 고민해봤지만 모르겠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분위기 띄우려고 그냥 아무 말씀이나 하신 거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실 주제가 있고 아닌 주제가 있는 거지.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참 괜찮았고 궁금하고 아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나보고 네가 더 부족해 보여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나를 반대하고 싶으신데 겉으로 그러시기에는 민망하고 명분이 없으니까 은근히 돌려서 뜻을 내비치시는 거라는 생각마저 들더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거잖아. 너 참 속이 좁구나. 왜 애먼 사람을 예민하다고 몰아가? 어제 그 자리에서 비단 자기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나는 어머님이 무례하셨다고 느꼈어. 우리 엄마가 무례하기는 뭐가 무례해? 어른한테 무례하다니. 내가 7살짜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고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입장이었어. 나는 손님이 입장이었는데 어머님의 태도가 좀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셨으니까 어제 그렇게 구셨던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던데.
내가 어려운 손님이었으면 과연 그러셨을까? 나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 네가 예민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야. 너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뭐? 내가 까탈스러워? 그러면 어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 자기가 인사를 왔다고 쳐. 근데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의준인가 하는 그 전에 만났던 청년은 인물이 훤하고 믿음직스러웠는데 요새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참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아? 자기의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질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입맛이 싹 돌아서 밥도 잘 넘어갈 것 같아? 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던 남편은 제가 처했던 상황을 본인의 예시로 똑같이 들어주고 나서야 뜨끔한 얼굴이 되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본인은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거짓말은 못하겠는 모양이었지요. 그 앞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자기가 수습을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당황할 일도 화가 날 일도 없었어. 그런데 어제 자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기는? 내 딴에는 그거 엄마한테 그만하시라고 신호를 보냈던 거야. 내가 기쁘게 엄마한테 맞장구를 쳐드리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게 최선을 다했던 거라면 절망적이네. 우리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어머님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추구릴 모습이 눈에 훤히 보여. 어머님이 나를 비난하시면 자기는 그거 못 맡고서 고개나 끄덕이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그런 소리까지 하냐? 아, 됐어. 더 말하지 마. 피곤해지기만 하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어제는 서로가 아쉬웠던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로 해. 그러면 된 거잖아. 마무리할 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같은데? 뭐? 그럼 지금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랬었지. 하지만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것도 없는데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어제 하루만 겪었을 뿐인데도 나는 자신이 없어졌어. 다음 주말에 너희 부모님을 뵙기로 한 건? 일정 다 짜놨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당연히 없던 일로 하는 거지. 뭘 묻고 그래. 각자 갈 길이나 가자. 우리는 결혼할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럼 나는 누구랑 결혼해? 그건 자기가 앞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정숙인지 지선인지 아는 예전 그 여자나 다시 만나보든가. 어머님 눈에 차는 여자를 잘 만나서 결혼 잘하기를 바랄게. 아무튼 그 자리에 나는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씀 잘 드려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거야. 그래도 안 되겠어? 그때 남편이 애절하게 저를 붙잡았고 구구절절 이런저런 변명과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한 해를 보면 열은 안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남편의 손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남편을 제가 더없이 열렬히 사랑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 사실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 자리에서 그 정도 상황을 겪은 것 가지고는 헤어진다는 선택지를 꺼내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았다는 소리이겠죠. 괜히 첫 단추부터 의심스럽게 끼워지는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함으로써 부모님께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함께였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편찮으신 상태였거든요. 솔직히 엄마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남편하고 결혼 준비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신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침을 튀겨주셔서 저를 쫓아내 주셨으니 덕분에 마음은 확실히 정할 수 있었네요.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 두 분 모두 다 화들짝 놀라셨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하시면서 벌써 저에 대해 걱정을 한 바가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형제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으나 남동생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고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어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는 취업이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대단하고 멋진 녀석이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에 뜬금없이 머리가 무척 좋고 학구열까지 따라주는 인재가 나왔으나 문제는 돈이 안 됐습니다. 학업과는 담을 많이 쌓은 친인척들은 제 남동생을 향해서 저거 가만 보면 순 돈 잡아먹는 괴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머리만 좋고 성격이 따라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공부도 계속 못하는 거였더라고요. 저희 집이 썩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는데 그래도 남동생이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털어서 해줬습니다. 누나인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저는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몸이었는데요.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은 남동생의 학비 뒷바라지로 다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라고 강요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다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그 고생을 다 알았고 맞이로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는 기특한 딸이고 장하고도 미안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란 적이 없었으나 당신들이 부족하여 자식의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딸이기도 하고 남동생이 워낙 공부만 할 줄 알지 사교성이 없고 애교는 더 없어서 집에 있어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부모님께 사근사근 잘하려고 드는 자식이었죠. 제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를, 그래서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희생하며 살지 말고 이제 저만의 가정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이 파혼 소식에 당황하셨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문제였죠. 괜찮아. 요새는 의료기술이 좋다고 그러잖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면 별로 큰 문제 없을 거야. 그치, 여보? 그럼 네 엄마가 몸은 이렇게 왜소해도 깡따구가 옛날부터 끝내주던 사람이었잖아. 우리 딸이 걱정할 건 없어. 부모님은 심각한 일이 아닌 것처럼 구셨지만 그건 제 앞에서 일부러 그러시는 데 보였어요. 암인데 단 한 글자로도 사람에게 큰 좌절과 공포를 안겨주는 암. 그 무서운 글자를 품으시고도 웃어 보이시는 엄마를 보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딸한테 괜히 또 신경 쓸 거리만 안겨준 것 같아서 그거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많이 미안하구나. 얼른 치료받고 나와서 우리 딸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말아야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오만 고생을 다하며 살아오셔서 그래서 하도 힘드셨던 나머지 이렇게 암에도 걸리신 걸까 싶어서 저야말로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와중에도 저만 행복하자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너무 죄송스럽게 느껴져요. 꿋꿋이 버티고 계신 두 분을 보며 저도 그랬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떨리는 숨을 뱉으신 뒤 겉옷을 챙겨 집 밖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마 혼자서 마음을 추스르려 하시는 거였겠죠. 나이가 드신 만큼 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아버지는 표현에 더욱 인색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셨죠. 세월이 흐르는 것이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나이를 잡수시며 변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곁에 오래 못 계시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고생만 죽어라 하시고 이제 모든 게 살만해지고 괜찮아지니까 몹쓸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또 고통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때 진지하게 무게를 잡고서 저와 다시 만나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누가 바로 결혼하자고 그랬어? 그냥 우리 행복하게 다시 연애만 해도 좋잖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 생각에는 네가 결혼 때부터 부담을 느껴서 압박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엄마 많이 편찮으셔. 어? 진짜?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 건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그냥 컨디션이 계속 안 좋다고 그러셔서 큰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 같은 거 받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 우리 엄마 암이야. 아니, 갑자기 웬 암이야? 혹시 그거 유전이야? 집안에 혹시 가족력이 있었나? 나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가족력이 있을까봐 그게 궁금해? 그래, 궁금할 수는 있겠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걸 꼭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물어봐야 하는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냥 튀어나간 말이야. 가족력인지 뭔지 안 알려줘도 돼.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내가 이래서 자기하고 헤어졌던 거야.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게 면죄부라도 돼? 그러면 다야? 끝이야? 됐어. 나 앞으로 우리 엄마가 사실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걱정하고 곁에 있어드려야 해서 바쁘고 정신없어. 자기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제발 자기하고 수준이 똑같은 여자 잘 찾아서 결혼을 하든지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나는 지금 자기하고 다시 만나서 지지고 볶을 그런 게 못 돼. 남편을 다시 보는데 진짜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심란해 죽겠는데 다른 생각이 어떻게 들겠어요. 심각한 분위기를 읽고서 남편도 풀이 죽어서는 돌아섰죠. 그렇게 끝일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일을 다니면서 다달이 돈을 벌면서 그 생활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그렇게 지내면서 엄마가 암을 이겨내시기를 빌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가 엄마의 곁을 지키셨습니다. 젊었을 적에 좀 이렇게 같이 있어줄 걸. 그때 왜 나는 그러지 못하였나. 아버지는 당신의 지난 날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사회성 떨어지고 친화적이지 못한 것은 전부 당신의 기질을 물려받아서 그런다고 하셨고요. 엄마가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제는 후회 없이 여생을 두 분이서 잘 보내보시겠다고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하지만 후회란 언제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이듬해 엄마는 끝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저희 가족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습니다. 결국 막을 수 없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지지 않는 것만 같아서 허무하고 좌절스럽기도 하였어요. 우리 딸 부디 잘 살아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아버지 웃게 해드려. 앞으로 살아가는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 우리 딸이라면 할 수 있어. 네 인생의 행복을 챙기는 것도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것도 너라면 할 수 있어. 우리 딸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특하고 잘난 딸이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당부 앞에서 저는 정신없이 울면서도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시는 길 어떤 여한도 남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씩씩하게 굴었습니다. 생전에 엄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집은 여자가 더 강해. 남자들이 반대로 나약한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그러신 것이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왜 생전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던지요. 아버지와 남동생 모두 한도 끝도 없이 침울해진 상태였거든요. 아버지는 자꾸만 당신을 자책하셨고 우울해하셨고 지나간 날만 곱씹으셨습니다. 남동생은 아주 땅굴을 파고 들어갔고요. 제가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 여기까지 온 게 안 아까워? 이대로 그만둘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정신 차려. 엄마가 너 이러는 거 보시면 엄청 답답해하실걸? 제가 잔소리 좀 날렸더니 점차 정신을 다잡아 가더군요. 그러더니 교수님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연구실에서 일을 해볼까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눈빛에서는 고민이 가득가득 넘치더군요. 저는 남동생에 비하면 한낱 범죄에 불과해서 끝도 없다는 공부를 왜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갔으나 범죄가 천재의 생각을 어찌 읽겠냐는 생각으로 그저 웃어주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 길로 나아가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누나, 그러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네가 언제 아버지를 한 번 챙겨드린 적이나 있었냐? 너는 네 자신이나 챙기면 도는 거야. 연구실인지 뭔지. 일하러 간다는 거 준비나 해. 알았어. 고마워, 누나. 진심이야. 하도 숫기가 없고 무뚝뚝해서 고맙다는 말도 인색한 녀석이었는데 이제서야 철이 들고 바뀌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엄마가 흐뭇한 웃음을 짓고만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남동생을 챙기는 겉으로는 씩씩해 보이는 저도 속이 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통화하던 게 너무 그리워서 자꾸만 휴대폰을 매만지고는 했었어요. 엄마가 쓰시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엄마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허무하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던 건 이때 제 허한 구석을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당연한 소리지만 아무도 안 만났죠. 그럴 정신머리가 어디 있었겠나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은 저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무 여자도 안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너보다 나은 여자가 없고 결혼 생각이 드는 여자가 없더라.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솔직히 딱 거기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빈자리를 남편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시어머니께서도 달라지셨다고 하였고요. 이제는 외부 활동도 다니시고 그러느라 많이 달라지셨어. 전에는 그런 생활이 없었으니까 엄마가 너무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에 과하게 몰입을 하셨던 것 같아. 이제는 안 그러셔. 그래? 그러시구나. 저한테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남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었고 일단 그때까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지하게 만나본 상대였으니까요. 비교군도 솔직히 없었네요. 남편과 다시 잘해보기로 한 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삼 지난 2년 사이에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가짐도 그때와는 달리 결혼이라는 사안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때는 정신도 산만하고 결혼할 의욕도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그 당시 잘 안 맞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스러웠는데 별다르게 큰일은 없었어요. 다시 뵙게 된 자리는 아주 무난하게 흘러갔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유,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자식 마음이 어디 부모 뜻대로 되나. 쉽지 않은 법이야.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저 다 들으라고 한숨을 내쉬셨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시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도 2년 전이었다면 발끈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많이 차분해진 듯 싶었습니다. 금방 날짜를 잡았고 예식장이 가까운 날짜에 예약이 비어있어서 결혼식도 서둘러 올리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결혼식을 올려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였으니 그렇게 했던 것이었고요. 결혼할 때 아버지는 눈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를 참 많이 닮았구나. 눈매가 어쩜 이렇게 똑같냐. 에이, 아버지, 웃으셔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분명히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박수를 쳐주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나 고생이 없는 그곳에서 네 엄마가 잘 지내고 있겠지? 많이 왜소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잘못해서 그 몸으로다가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고생을 다 했던 것만 생각하면 참 안 됐고 불쌍하고 미안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 내가 너무 못나게 살아왔어. 저는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10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심정 무엇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변하신 아버지의 곁에 엄마가 안 계신다는 점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새 신부였으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받은 신부 화장이 아까워서라도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럼에도 결혼식 도중에 눈가가 촉촉해진 것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남편과 함께 인사를 올리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 바람에 예식장이 잠시 훌쩍이는 소리들로 가득 차기도 했었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다들 아니까 함께 감정이 북받치고만 그런 거였는데요. 솔직히 이런 분위기의 결혼식이 흔하지는 않아도 아주 없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상당히 마음이 언짢으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당최 사돈께서는 왜 저렇게 우신다냐? 누가 보면 딸내미 팔려가서 온다고 착각을 하겠어. 이상한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는 거라서 저러는 거라고. 누가 오해를 하게 딱 좋게 시리 왜 저러시는 거람? 아유, 나 원참 어이가 없으려니까.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툴툴 거리셨던지는 정말 모를 일입니다만 제가 과거에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파혼을 딱 결심해버린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이치였던 것 같기는 해요. 요컨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죠.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고 사돈 맺은 집안이 너무나도 좋으면 결혼식 분위기가 몇 분 남짓 잠시 그렇게 흘러갔다고 해서 그렇게나 트집을 잡으시고 한참이나 툴툴거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결혼식 날에 한참 툴툴거리셨다고 해도 그걸 제가 직접 정확하게 내용을 다 듣기는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가장 정신없는 순간을 보내고 있는 새 신부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툴툴거림, 그 불편한 태도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 좀 하세요. 대체 몇 번이나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좀 우실 수도 있죠. 감정이 벅차올라서 우실 수도 있는 거 가지고 거 되게 뭐라고 하시네. 그게 나이 잡수실 대로 잡수신 분이 그러시니까 보기에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남자가 그러면 솔직히 꼴살았다고 다들 그러잖아. 남자도 나이를 먹고 나면 눈물도 많아지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같이 돌처럼 딱딱하신 분들만 예외인 거죠. 신우이가 짜증스럽게 시어머니를 향해 지적을 날리더군요. 결혼식이 잘 마무리가 되고 뷔페로 가서 식사 중이시던 하객들을 찾아뵈며 제가 남편하고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신우이는 시부모님과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는 과정도 다 끝이 나서 저는 남편하고 이제 한숨을 돌리던 때였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나니까 예식장 안에서부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잘 들리지는 않지만 아무튼 뭐라 중얼거리셨던 게 저희 아버지를 흉보시는 내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계속 못마땅한 기색을 은근히 내비치고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날에 눈물을 좀 보이실 수 있는 걸 가지고 몇 번이나 계속 투덜거리신 시어머니의 태도, 그거야말로 뒤에서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았습니다. 기가 막혔는데 신우이가 제대로 짜증을 내줘서 제가 나설 건 없어 보였어요. 끼어들기도 애매했고요. 신우이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뚱한 표정으로 입을 꿍하게 다무실 뿐 성질을 드러내지 못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시아버지께서는 모른 척 하시면서 괜히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내부를 구경하는 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우이가 그중 서열 1위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누나이고 유일한 형제인데요. 시어머니께서 낳은 딸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의 핏줄은 맞지만요. 어떻게 된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를 데리고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으며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매가 6살 차이거든요. 하지만 신우이는 사춘기 중학생 나이에 시어머니를 계모로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으며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신우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다는 것은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바로 불륜관계에서 나온 자식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배우자의 바람, 그리고 혼의 자식.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던 신우이의 생모는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우이의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시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겠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결혼했던 건 아니고요. 재혼 부부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 전까지 신우이는 얼굴도 안 비쳐서 가족 행사에 비협조적이고 시부모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살벌하고 이게 너무 수상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편에게 물어봤다가 진실을 들었던 거예요.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솔직히 그런 생각부터 들었지만 돌고 돌아 다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물을 것도 못 된다 싶었습니다. 신우이가 짜증을 팍팍 내도 그 앞에서 별 대꾸 못하시고 쩔쩔매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갔어요. 비웃은 건 아니었고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실컷 욕하시다가 시누이한테 한 방 먹으신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겠다고 그리 생각을 했던 것뿐인데 어느새 시어머니께서 자존심이 상하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왠지 느낌이 그날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저를 못살게 구셨던 듯 싶었어요. 그게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시고 시어머니께서는 기분이 확 상하셨던 거예요. 애초에 당신이 사돈을 흉보지 않으셨으면 될 일이지만 말이지요. 아무튼 결혼하고 얼마 뒤에 제 남동생이 일본으로 갔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남동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까지 간 것만 아셨던 시어머니께서 경악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장학금 받아서 쭉 공부한 거 아니었어? 집에서 지원받으면서 공부했던 거라니? 일본으로 간 것도 지원금 받아서 간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지원은 맞는데 장소만 마련이 된 거지 그 외에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라. 완전히 돈 나가는 구석이네. 우리 아들이 앞으로 고생길 열리는 거 아닌가 몰라. 걱정되는 걸 넘어서서 막 무서워지려고 하는구나. 왜 저러시나 했습니다. 상대를 안 하는 게 나은 주제 같아서 적당히 친문만 지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직장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근무자들은 자발적으로 휴가를 많이 쓰게 됐어요. 당연히 무급 휴가였고요. 직장 상황이 그렇게 되자 동료들도 퇴사 여부를 두고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휴가를 쓰고 생각을 좀 해보기로 했네요. 솔직히 많이 지친 상태이기도 했고요. 너무 오래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20대 중반에 처음 봤었으니 그때부터 이미 제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신청해서 쉬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내내 쉬고 있는 거였다고? 지난주에도 그래서 계속 쉬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으려고 시동을 거는구나? 네? 어머님, 직장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제가 어떡하나요? 꼴랑 전문대를 나왔으니까 그따위 직장을 다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 말고 전에 만났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두고 아쉬워. 이미 저와 결혼했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자꾸 간섭하고 그러시면 어떤 잘난 여자라도 다 싫어할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너 처음부터 건방진 줄은 알았지만 아주 따박따박 대꾸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말씀을 막 뱉으시는 게 여전하시구나 싶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외부 활동을 다니기 시작하셨던 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숨 막혀서 진작 도망쳤을 거예요. 뭐 만들어 먹었는지 물어보시는 그런 간섭은 대체 왜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저를 귀찮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불만을 품자 남편은 저를 속 좁은 여자 취급했어요. 우리가 잘 사는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그게 어른의 마음이잖아. 당신이 나한테 밥을 잘 차려주는지, 그래서 내가 잘 먹고는 다니는지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는 거 당연해. 얼씨구 어이가 없었죠. 근데 제가 지내다 보니까 요리는 더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어서 남편의 헛소리를 참아줬습니다. 맞춰주려고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요리를 더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다양한 반찬을 만들면 좋으니까요. 열심히 각종 반찬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신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어깨를 으쓱하고 다니셨습니다. 착각하시게 뒀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 맛을 보겠다 하시면서 제가 만든 반찬들을 쏙쏙 집어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통은 고부 관계에서 반대의 그림이 나오지 않나요? 어머님, 요새는 왜 댁에서 요리를 잘 안 하세요? 솜씨 좋으시잖아요. 내가 바빠서 그렇지 시간 없어. 요리를 만드실 시간까지 밖에 나가신다는 건데 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장으로는 사람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종이접기 하면서 뇌 맑아지는 그런 교실도 다니고 장구 교실도 다니고 아무튼 미치게 바쁘게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러려니 하시는 모양이었고 남편은 자기 엄마가 뒤늦게 활동적으로 산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만 갸웃갸웃하고 있었죠. 특별한 계기도 없이 외부 활동을 여러 개나 동시에 시작하신 게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한테 크게 신경을 기울일 작정도 아니라서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말았었죠. 아버지 챙기기에도 저는 바빴으니까요. 엄마 떠나신 뒤에 적적해하시고 울적해하시고
일본에 가 있는 남동생 걱정까지 하시던 아버지이셨는데 제 직장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한숨을 더 보태드린 것만 같아 죄송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좋아하시는 장조림을 잔뜩 만들어 가져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즐거워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저도 힘이 막 나서 고기를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딱 그날 하필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문자라도 주고 오시지 않고요. 말도 마라. 휴대폰 쳐다볼 시간도 없었다 얘. 바로 저녁거리로 좀 먹게 반찬 몇 개 좀 내가 가져가마. 응? 식탁에 이건 새로 만든 반찬들인가 보네? 이게 뭐야? 장조림? 아, 그건 저희 아버지 가져다 드리려고요. 뭐야? 이걸? 혼자 다 드시게 가져다 드린다고? 아우, 아깝게 시리. 아깝다뇨? 저희 아버지가 장조림을 무척 잘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나물만 잘 먹는다니? 너 좀 서운하다. 네 친정이는 이렇게 고급스럽고 좋은 반찬을 해서 날라주고 우리 아들 입으로 들어갈 건 대충 그냥 풀 갖다가 버무려 버리고 내가 그거라도 좀 가져가겠다고 하면 맨날 눈치까지 주고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태도가 보통 글러먹은 게 아니란다. 너 정신 차려라. 시집을 왔으면 출가 외인인데 너는 그 생각 자체를 잊고 사는 것만 같더구나. 네? 저기요 어머님. 제가 만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드리겠다는 건데 왜 이것 가지고도 그렇게 간섭을 하시나요? 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앞에 놓여있던 반찬을 제 얼굴 쪽으로 확 날리셨습니다. 시금치 나물이 제 볼에 안착했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분 나쁜 감각에 제 머리 뚜껑이 열렸죠. 더는 못 참아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뭐야? 너 이거 반찬들 죄다 뭔 돈으로 사다가 만들었니? 전부 우리 아들 카드로 산 거잖아. 염치도 없어? 어머님 아들 돈으로 산 거라 해도 그게 뭐요? 어머님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치우고 이러는 노동값은 무료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네가 우리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건 사실 아니니? 이런 마당이니 내가 잔소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반찬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너는 네 친정에 퍼다 주면 안 되는 거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등골 타령을 하시는지. 어머님도 근데 아버님 돈으로 여태 사셨잖아요. 어머님은 일 안 다니셨잖아요. 어머님은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으시잖아요. 다 아버님 재산이지. 어머님 인생의 업적은 아들 낳은 거 하나뿐인가 봐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저한테 손바닥을 날리시더군요. 저를 막 때리려고 하시길래 제가 역으로 떠밀면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 얘가 미쳤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너는 끝이야. 네, 바라던 바입니다. 시어머니의 으름장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고요. 저녁에 남편이 화가 난 얼굴로 귀가를 했길래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다 필요 없고 딱 정해. 나야 어머님이야? 뭐? 유치하게 왜 이래? 얼른 화해나 해. 무슨 화해? 나는 어머님하고 안 맞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지. 어른한테 무조건 수고해야 한다고 학교에서 안 배웠어? 당신이 성질이 너무 드세서 전부터 그 점이 걱정이긴 했었는데 결국 이런 사고를 다치네. 이혼해. 이혼하자고. 결국 제 입에서 이혼이 나왔죠. 남편이 망연자실하더니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이냐며 따지더군요. 나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중간에서 뭣도 아닌 당신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근본적인 문제는 어머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내가 그걸 알고서도 당신하고 결혼을 했다니 후회가 아주 막심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어.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자존심 구긴 모습으로 남편이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저는 결혼하기 힘든 여자였다고 말을 하더군요. 본인 정도의 괜찮은 남자는 없고 본인 엄마처럼 정 넘치는 시어머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열이 받아서 저는 이튿날 당장 이혼에 돌입했고요.
제 행동력에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라고 하시며 굽히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맞불 작전으로 빠른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금방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돈 털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바람이 나셨더군요. 외부 활동 여러 개는 개뿔이 남자를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서 요리도 집안 살림도 못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똥을 끊죠. 바람으로 결혼하신 분 다 왔네요. 저는 그 증거를 어디에 보냈는가 하면 신우이한테 보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지요. 신우이가 길이길이 날뛰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이혼하라고 그랬고요.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곁으로 가서 아버지를 저주할 거예요. 시아버지라고 왜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으셨겠습니까? 어차피 증거도 있겠다. 신우의 성화에 못 이기신 시아버지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시어머니께서 버티시니까 소송을 거셨었고요. 소송? 그게 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나는 무식한데. 그러자 어찌할 바를 모르시던 시어머니께서 그냥 오해를 하시며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재산이라고는 10원 한 장도 못 건지셨어요. 남은 건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못난 아들은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며 원망의 말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재산을 이혼 후에 다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가는 몫은 없었습니다. 처분된 재산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끝에는 신우이의 시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신우이에게 재산을 몽땅 몰아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것은 제 남동생이 일본에서의 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한 뒤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안달이 난 최고의 인재로 등극한 다음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게 돼서 아버지와 제가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지내게 된 다음이었습니다. 근사한 연하 남자친구가 생긴 저에게 신우이가 연락을 했었고 지난 소식을 알려줬던 거예요. 저는 잘 됐다고 해줬고 신우이 또한 저에게 잘 됐다고 말을 해줬었죠. 서로의 잘 풀린 근황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기도 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서 혼자 아들을 키워오고 있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홀어머니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60이 넘어서도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제 긴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남편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아들과 둘만 남겨진 별다른 잘난 게 없는 여자가 살아가기란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였던 덕에 경제적인 부분만 힘들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공부도 참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도 준비 기간 없이 한 번에 됐어요. 그리고 10년 전엔 예쁘고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아이도 낳았고 말입니다. 그때쯤 저는 이룰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이만하면 자식 잘 키웠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도 참 잘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젊은 시절 고생한 것을 지금 다 이렇게 돌려받는다고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행복했고 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덕에 저축해둔 돈이 꽤 있어서 아들이 쥐어주는 용돈도 받지 않고 혹시나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주 만나는 것도 꺼렸어요. 물론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런 애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이었고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저에겐 다시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 아버지랑 똑같이 말이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수술실 앞에는 다 쓰러져가는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제 막 4살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아이를 안고 남편이 누워있던 병원에서 허망하게 울며 주저앉아 있던 제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라기 옆에 앉아서 잠든 손녀를 제 무릎에 누이고 괜찮을 거라고 되뇌고 있을 때 수술실에서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의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듣겠다고 하고 손녀딸을 조심스럽게 무릎에서 내린 뒤 수술실 앞으로 걸어갔던 그 짧은 10걸음 정도가 정말 천년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만 있어 달라고 기도했던 걸 들어주셨나 보다 싶어 하늘부터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다시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커요. 네? 그게 무슨... 뇌출혈이 심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에요. 아마 두고 봐야겠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뒤에서 비명 같은 며느라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났을 때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악몽이었나,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바로 눈에 들어온 하얀 병원 천장의 모습에 꿈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옮겨진 병실로가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마치 잠이 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눈을 떠서 말을 걸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런 아이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정신을 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깬 손녀가 말똥거리는 눈으로 바닥에 앉아서 혼자 노는 모습에 저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다짐을 속으로 수백 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너는 애만 신경 써라. 애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남편이고 하은이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긴 병 앞에 장사 없다고 너도 금방 지쳐. 그리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저러고 누워있는 남편 간호를 어떻게 하니. 태어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넌 네 인생 살아. 애만 신경 쓰고, 응? 그럴 수 없다는 며느리를 정말 어르고 달랬어요.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가끔 들여다보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거든요. 미련하다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처음 몇 년간은 며느리도 꾸준히 아들을 보러 왔어요. 물론 손녀는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주로 맡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 합의하고 아들은 외국에 돈 벌러 멀리 떠났다는 걸로 아이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건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던 일이긴 했어요. 물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이겠지만 며느라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우리 아빠가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다는 걸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기 힘이 들 거란 사실도 공감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손녀를 볼 때는 밖에서 셋이 함께 따로 만났어요. 아이는 자기 아빠를 닮아서 부침성이 좋고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서 아주 잘 따랐고요. 처음 1, 2년은 며느리도 참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며느라기도 점점 일에 적응하며 자기 삶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턴 그 전만큼 자주 오진 못했어요. 물론 서운하긴 했지만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긴 했거든요. 남편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남의 시선을 받아내는 것 또한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론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했고 또 그런 며느리가 조금만 반갑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을 해줄 용의도 충분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손녀는 자신의 엄마 몰래 가끔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제가 엄마 몰래 오라고 했었거든요. 혹시나 며느리가 신경을 쓸까 싶어서 말입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녀는 버스를 타고 종종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할머니 만나러 오는 이유가 있어? 나는 엄마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는데 할머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외로울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참 속도 깊고 이쁘죠. 제 아비를 쏙 빼닮은 얼굴에 말하는 것까지 닮아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이뻤어요. 자주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방에 누워있는 아들의 몸을 닦아주며 그날 아이에게 들었던 일들이나 아이는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아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정말로 다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아들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병원에는 이제 그만 포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말해왔듯 꼭 잠이 들어있고 당장이라도 깨날 것만 같은 얼굴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내심 지쳐가고 있긴 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찾아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그만하시고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나는 괜찮다. 그게 괜찮은 것처럼 느끼셔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애비 그렇게 되고 나서 어머니 볼 때마다 매번 말라가세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 쟤 보내고 나면 더 안 좋아질 거야.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그 일도 힘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욕심으로 힘들게 이 아이를 잡아두는 게 아닐까 그런 욕심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라기가 돌아간 날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아들의 몸을 닦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너도 내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니? 너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된 이유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정말 오랜만에 참 서럽게 많이 울었어요. 먼저 간 남편에게 이런 팔자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지 않았냐고 원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다음 날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아들도 어딘가 그래 보였습니다. 물론 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였던 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그만 아들을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거기로 우리 아들 보내면 잘 챙겨줄 거예요? 당신 그렇게 아들 빨리 보고 싶었어? 나랑 더 오래 있게 해주지. 너무 빨리 데려가는 거 아니오? 한참을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가 아들의 담당이에게 인제 그만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온갖 감정이 다 들어 바닥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빠랑 똑 닮은 제 손녀였어요. 울음을 참아보려 노력했지만 다시 조금 울고 말았습니다. 걱정하면서 무슨 일이냐 묻는 손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러고선 마음을 좀 다독였어요. 아들을 보내고 나면 이제 손녀에게도 사실을 다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았던 손녀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곤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오늘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손녀가 놀라서 묻더군요. 이제는 괜찮아? 아빠는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손녀의 그 말에 놀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꺼낸 적은 여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손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딘지 손녀는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군요. 어딘가 들뜬 것도 같았고 말입니다. 아빠는 갑자기 왜? 아빠 한국 들어왔잖아.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미처 다 얘기하기 전에 손녀가 신나 보이는 얼굴로 손뼉을 치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너무 좋았어. 아빠랑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소원 다 풀었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아빠랑? 응,
이제 곧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살 수 있대. 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 애들한테도 자랑도 다 했다니까. 나도 이제 아빠랑 같이 산다고. 손녀는 정말 너무너무 들떠 보이고 신나 보였어요.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말이죠. 저 아이의 아빠인 내 아들은 지금 방에 누워 있는데 그럼 이 아이가 만난 아빠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손녀에게 잘 가라는 말도 전하지 못하고 손에 용돈 몇만 원 쥐어준 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로밖에 나질 않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새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를 손녀에게 외국에서 돌아온 아빠라고 소개했다고 말입니다. 여태 며느리를 다 이해했고 오히려 며느리의 새로운 만남을 축하해줄 마음도 충분히 차고 넘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게 되니 기분이 좋진 않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누워있다고 해도 엄연히 아빠는 이쪽인데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면서 손녀에게 아빠라고 했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져 묻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라도 알기 위해서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겨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확인한 휴대폰엔 그 어떤 답장도 와 있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만나러 가야겠다. 얼굴을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연하게도 제가 며느리 집 앞으로 가던 딱 그때 누군가가 며느리의 집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남자더군요. 어딘가 손녀가 말한 남자가 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몸을 숨겼어요. 어쨌든 이제 곧 전 남편이 되는 사람의 어머니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에 곧이어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 끝나가는 건 맞아? 그렇다니까. 그 노인네 곧 병원 가서 자기 아들 보낼 거야. 대체 이게 몇 년째야? 지겹다 정말.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니까 그때 다 끝냈어야 하는 건데. 어디로 보나 저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며느리의 태도와 저와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의 뉘앙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버버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사이 그 두 사람이 제 옆을 지나면서 더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나누더군요. 총 얼마랬지? 왜 자꾸 물어봐? 그렇게 좋아? 자꾸 확인하고 싶을 만큼? 그럼 고지가 이제 바로 코앞인데. 한 20억 정도 될 거야. 네 남편은 보험을 뭘 그리 많이 들어놨냐? 고맙게. 반 정도는 원래 있던 거고 반은 내가 남편 그렇게 되고 든 거지. 아이고 우리 똑똑이 아주 그냥 똑 부러지네 똑 부러져.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한 얼굴로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멍하더군요. 그리고 어딘가 허망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렸을 땐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멍한 얼굴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떡하면 좋겠니? 그냥 모른 척 어쨌든 제 손녀의 엄마였고 돈 욕심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괘씸한 부분이야 있지만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냥 지쳤고 새 남자가 생겼고 전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에 자기 살구멍을 생각했다 보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부분도 아니었고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오랜 시간 아들을 혼자 키워오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온 일들이 며느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것 같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계속 찝찝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와 보험금을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고 나서 들 수 있었는지 하는 거였어요. 그 의문은 풀어야 모른 척을 하든 아니면 아니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아는 분 한 분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적이 있다고 지나가다 들은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해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곤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비용이 생각보다 들긴 했지만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도 꽤 있었고 사고를 낸 분에게 받았던 보상금도 꽤 되긴 했었거든요. 반 정도는 며느리에게 줬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저는 진실 나는 게 그때 그 돈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의뢰하고 며칠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말에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가려던 병원 예약을 취소했고 진실을 알기 전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시기로 한 거 예약 취소하셨다면서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병원 예약 관련해선 며느리가 알려면 알 수는 있었어요. 오랜 시간 다니던 병원에서 저와 며느리의 얼굴은 다들 알았으니 일정 같은 건 공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병원에 예약을 잡은 것도 알았을 테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 거기 간호사분이랑 제가 친하잖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예약하셨다가 안 오신다고 하셨길래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아니야, 별일 없어. 제 그 말에 며느리는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고민해 보셨어요? 아마 아들을 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병원의 일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로 저에게 물어볼 정도면 애가 닳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일단 모른 척 화를 삼켰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게 그럴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막상 보낸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생각 정리되는 대로 너한테 말해주마. 며느리는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사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긴 했을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말해준다는 사람한테 그래도 아들을 보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며느리에게 떠보듯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애를 보내게 되면 보내는 날엔 하은이가 와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지 애인데. 네? 며느리가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손녀에게 이미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소개했는데 진짜 아빠가 사실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순 없었겠죠. 아, 그게 그래도 하은이는 평생을 아빠가 외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기가. 하은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그리고 아빠 마지막 모습은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며느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 모습마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심각해 보이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기니 배꼽드려야 할 말씀 같다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일 나름 오래 해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고개를 갸웃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미 아들이 누워있는 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였고 그 남자와 함께 아들의 보험금을 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아들을 빨리 보내라 얘기하는 것까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언제부터 만났는지가 궁금했던 거였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라 했어요. 그냥 편하게 다 말씀하세요. 대충 어느 정도는 짐작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이걸 좀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심부름센터 직원은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평생 받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받게 됐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꺼낸 자료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던 날의 사고 정황에 대한 자료들과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어디까지 아시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론 이건 단순히 남편이 사고당한 뒤에 보험금 받기 위해서 어머니께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사고도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났는데 며느님만 심계할 정도로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전자가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며 손가락으로 운전자의 사진이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그리곤 정말이지 그보다 더한 충격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 네, 지금 며느님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이요. 제 아들의 차와 사고가 난 남자가 지금 며느리와 만나고 있는 남자와 동일 인물이란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낯이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사고 설명을 다 했고 그 운전자는 순순히 자신이 신호를 지키지 못한 걸 인정하고 저희에게 엄청나게 사죄했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되진 않았지만 한편으론 이해하고 보상금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다른 젊은이 앞길까지 막진 말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합의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고를 낸 남자와 지금 며느리와 만나는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니 순간적으로 누군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듦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멍하고 꿈 같고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심부름센터의 직원은 계속해서 엄청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알던 사이인가 싶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가 더 있냐는 얼굴로 심부름센터 직원을 바라봤어요. 이 두 사람 그 전부터 알던 사이더라고요. 아드님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뒤로도 사실 다른 얘기들을 더 듣긴 했던 것 같지만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저 저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며느리고 다 계획했고 이런 것들만 머리에 남아 있었고 말이죠. 그야말로 이성을 잃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집으로 당장 달려갔거든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만약 집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며느리와 손녀를 보지 않았단 말이죠. 아빠 다음엔 또 언제 만나? 지금 바쁘셔서 못 만나. 그래도 조만간 하은이 보러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다시 만나자. 알겠지? 손녀는 그 소리에 서운한 듯 입을 삐죽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물론 당장이라도 저 두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손녀를 생각하니 막상 실행으로 옮기진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서 그렇게 울며 한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제정신을 들게 도와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어머, 어머님, 집이 이게 다 뭐예요? 며칠 동안 제대로 치우지 않아 집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거든요. 어머, 어머님 얼굴은 또 왜 이러세요? 물론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얼굴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 며칠 고민도 많고 정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도 안 오고 먹을 게 먹히질 않아서 이러고 있다.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돌려 거짓말을 했고 다행히 며느리는 그 말을 믿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고민을 한다는 건 곧 뭔가를 결정할 징조라고 보였는지 은근히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이거 다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얘야. 제 부름에 며느리가 절 빤히 보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너는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 너는 새 출발을 해야지. 만약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전 어쩌면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누워있는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소녀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목에 콱 걸려서 내려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과의 혼인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라도 그 보험금을 포기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죽을 때까지 저희 아내로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럴 거예요. 보험금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치 순애를 지키는 아내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엄마 밑에서 우리 귀한 손녀를 자라게 둘 순 없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고쳐잡았어요. 집안을 청소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당장이라도 저 뒤통수를 치고 싶고 대체 내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우리 아들을 한 번이라도 진짜 사랑하긴 했냐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걸 정말 초인의 힘으로 참았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준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고 여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어, 왜 이걸 놓쳤지? 피해자랑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데 모른 척한 건 너무 명백한 범죄 증거인데. 경찰이 그렇게 말하며 재수사를 진행하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어, 아니,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부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시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먼저 믿어주시면 돼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이 아줌마가 지금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되시나 보네. 우리한테 그 사고 낸 가해자랑 아줌마 아는 사이였다는 거 알려준 사람이 저분이세요. 경찰의 그 말에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굳더군요. 거기까진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다 정말 내 앞에서 모르는 척 연기해가며 젊은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 합의해주자 울며 얘기해놓곤 원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그건 이런 오해 받을까봐 모른 척한 거죠. 그럼 그 전에 내 아들 앞으로 들어놓은 그 엄청난 보험들은 다 뭐라 설명할 거야. 그 보험 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난 건? 그, 그것,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이가 하은이 보면 자기가 만약에 혹시 없을 상황이 걱정된다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자긴 그런 상황 안 만든다면서 보험 들자고 한 거였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정말 괘씸하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네가 그 남자랑 같이 걸어가면서 보험 네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제 그 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간 날이 있었어. 근데 그날 그 남자랑 집에서 나오면서 네가 그러지 않았니? 보험 네가 더 들어놨다고. 그날 그 얘기 듣고 내가 처음 널 의심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일까지 저질런진 꿈에도 몰랐지만. 며느리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걸로는 안 보였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 그랬던 거겠죠. 나는 너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리고 죽어도 네 말 못 믿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내 손녀 자라게 둘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선 증언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사건 정황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진술했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 며느리의 친정에 있다는 손녀를 보러 갔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안사도는 자신이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질 못했어요. 솔직히 밉지 않다면 그건 거짓이겠지만 무슨 죄가 있으신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러 온 거 아니고 하은이 보러 온 거예요. 지금 자요. 지 엄마 어디 갔는지 안 찾아요? 궁금해하는 눈치긴 한데 어른들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묻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죠. 아휴, 저도 안쓰러 죽겠네요.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서는. 잔다는 아이를 깨워 데리고 올 수는 없어 그날은 그냥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손녀를 데려간단 말에 안사도는 철렁한 얼굴로 저를 봤지만 뭐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 게다가 죄인된 심정이라 더더욱 데리고 있겠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녀를 만났어요. 최대한 잘 설명해 주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할 말들을 골라냈습니다. 하은아, 사실은
다 알아요.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사실은 아파서 자는 아빠가 있고 그 아빠 엄마가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들었어. 아이는 어딘가 해탈한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며느리가 더더욱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나왔어요. 어른들 잘못으로 네가 이런 일 겪게 해서 할머니가 대신 미안하다. 할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우는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하는 손녀를 보며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린 것이 이런 일을 겪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나 아빠 봐도 돼요? 한참을 망설이다 손녀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꼭 자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아버지를 본 손녀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기적이 오길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조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이 사건이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신청했던 이혼 소송이 진행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손녀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자기 아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진행됐죠. 아마 손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것들을 혼자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이겨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수백 번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말입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한 짓을 부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재판의 결과도 그렇지 않았고 말이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남잔 15년형을 받았고 말이죠. 물론 두 사람 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요. 재판이 있던 날 원래는 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손녀가 알고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 우기더군요. 전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손녀를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들어가는 길에 맨 앞줄에 있던 손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 있는지 정말 몰랐던 건지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왜 데려왔냐는 듯 절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자긴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던 모습들을 자신의 딸이 다 봤을 걸 생각하면 창피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하은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나는 오늘부터 엄마 없어. 그 말 하려고 할머니한테 여기 오고 싶다고 한 거야. 하은아, 이름도 바꿀 거니까 그 이름 부르지 마. 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싫고 부끄럽고 화가 나.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니까 다신 내 이름 부르지도 말고 나 찾으러 올 생각도 하지 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싫어. 손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잡고 그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잘 참고 있더니 나오자마자 엉엉 우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모든 일이 이 아이에겐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사를 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아들을 옮기고 또 손녀의 전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이미 아는 일이라 그곳에서 아이를 계속 학교에 다니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최대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조금 여유롭고 한적한 곳으로 옮기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환경적으로 손녀에게 잘 맞는 듯 했어요. 물론 가끔 뭔가를 생각하는 듯 멍하게 하늘을 보고 있을 때면 철렁하긴 했지만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긴 했거든요. 손녀가 보고 싶다고 안싸돈이 가끔 찾아왔어요. 물론 그 전에 저와 손녀의 허락을 다 받고선 말입니다. 사실 안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손녀와 생이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을지 할미된 마음으로 이해가 너무 갔기 때문에 전 차마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간 쌓인 정이 있는지 가끔 얼굴 보는 건 허락했고 말이죠. 안싸돈을 통해 며느리의 얘기를 드문드문 들을 수 있긴 했어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는 것과 항소했지만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양심이 없게도 딸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손녀를 보게 허락해 준 일로 안사도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인생에선 복은 없는 듯 했지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잖아요. 손녀는 제 아빠가 당장이라도 깨어날 것만 같다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멈추질 않았어요. 거의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 아이가 지칠까봐 걱정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이고 진심이었어요. 혹시나 있을 기적을 매일 손꼽아 기도했습니다. 손녀 때문에라도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느 날 저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손녀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아들이 있는 방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방금 아빠 손이 움직였어요. 저는 처음엔 아이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확실하게 봤다는 아이가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했는데 반응이 있네요. 네? 정말 의식이 돌아오고 계시는 중 같은데요. 손녀분이 매일 책을 읽어주신다더니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말곤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분간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자는 말에 오열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죠. 할머니, 울지 마. 손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도 울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자신의 아버지에게 매일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은 손을 움직였고 또 며칠 후엔 마치 꿈을 꾸는 듯 표정이 달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눈을 떴습니다. 영호야! 저는 눈뜬 아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간은 제 인생에선 다시 없을 거니까요. 어, 어머니. 정말 기적 그 자체였어요. 아들은 의식이 돌아왔고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알았고 손발도 움직였어요. 본인이 사고당하기 전 4살이었던 딸이 이렇게나 큰 모습을 보고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더니 며느리에 관해 묻더군요. 그 얘긴 차차 해주겠다고 말을 돌리자 더 이상 묻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건데 이렇게 큰 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새 출발한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선 아들도 한동안 엄청난 충격에 시달려야 했지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말입니다.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죠. 이사 온 집을 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과 손녀는 금방 친해졌죠.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부녀로 지냈습니다. 둘이 함께 장난치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꿈이었나 싶을 만큼 행복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다 지나서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며느리를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말랐지만 아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말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당신이 깨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다행이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때 죽었으면 당신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믿지 않겠지만 나 여기서 반성 많이 했어. 당신 깨났단 소식 듣는데 반갑더라. 아마 난 당신을 용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딸의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는 하고 싶어서 왔어. 하은이, 잘 부탁해. 그냥 잊어. 하은이도 나도 다 잊고 나중에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찾지도 마.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은이에겐 상처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상처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처한 일이잖아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절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랑 연락하세요? 안사돈과도 연락이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는 안사돈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 손녀 보러 오신다. 나도 잘 모른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말을 전해달라더군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런 딸이라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얼굴 좀 보여달라고요.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군요. 저는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안사돈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많은 얼굴로 무언가를 고민하더군요. 그래도 딸인데 아마 완전히 끊어내진 못할 거예요. 언젠가 만나러 갈 수도 있죠. 하지만 당장은 충분히 반성하고 고통스러워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사돈은 당분간은 며느리를 보러 가지 않으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 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 힘들어하더니 이젠 충분히 적응을 잘해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생활보다 훨씬 낫다면서 말이죠. 손녀도 예전에 그 밝은 모습을 거의 다 찾았고요. 워낙 쾌활한 성격 덕에 친구도 아주 많고 말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만 같으면 더 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가 한바탕 퍼부었던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가라 그런 거지? 나랑 더 있게 양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가면 당신한테 100배, 1000배로 더 잘할게. 거기 두었던 남편의 사진이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거겠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연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득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 아들과 손녀가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버텨내면 이런 좋은 날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혹시 어디선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부디 그랬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오늘은 손녀와 아들 이렇게 셋이 함께 외식을 나가기로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아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나가서 먹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받은 월급으로 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줄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